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상하게도 자국의 건축가한테는 폐쇄적이고 외국 건축가한테는 열려 있다고. 정말 저는 야마모토 리켄이 이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프리츠커를 받으려면은 저는 이게 안 꽂혀진 상태에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 좀 밀린 Q&A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티파니 신축 건물을 보니까 똑같이 지어졌던데 저도 봤습니다. 진짜 똑같더라고요. 일본은 하고 한국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디아드 청담편을 보고서 써주신 댓글인데 저는 그냥 양심의 차이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못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밑바닥에 깔린 거는 건축가에 대한 리스펙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신 분하고 건축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그 경주 오하루 미술관을 하는 건축주분이 거의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한국 건축가분들하고는 정말 격이 다른 리스펙트를 느꼈습니다. 제가 존중이죠, 존중. 건축가를 엄청 존중을 해요. 하나하나 다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의견을 조율하고 경청하시고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또 하나 프로젝트를 일본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쿄의 시부야에다가 진행을 시작한 게 있는데 일종의 약간 약식 공모전 같은 거였어요. 공모전에 저희가 출품을 했고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공모전 하면 되게 대략적인 어떤 개요를 바꾸서 설계를 하잖아요. 1층이 뭐 갤러리 카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거 저희가 사무공간으로 좀 바꿔도 되냐? 당연히 되죠. 건축주가 쓰임새에 맞춰서 용도를 바꾸면 건축가는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미안해할 것 같지도 않은 것들을 다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저한테는 약간의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뭘 하나 만들면은 그거를 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특히 일본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안 지키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지킬 생각을 안 해요. 도면을 아무리 그려도 도면을 안 봐요. 진짜 정말 어이가 없어요. 뭐 컨센트 위치 같은 거 아무리 그려줘도 뭐예요. 그냥 야, 우리는 그냥 이 높이로 지어. 그냥 무시하고 대충 그냥 만들어, 대충 다. 야, 너 그대로 하려고 했어, 설마? 약간 그런 느낌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아드 청담처럼. 정말 우리나라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건축가가 누구죠? 아, 준아오키. 준아오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축가예요. 그 사람이 상업건축의 아주 마스터예요. 준아오키가 설계한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나고야에 있는 루비통 건물이거든요. 유리창에다가 하얀색 체크 무늬가 있는 거를 두 장을 겹쳐가지고 두 장이 1m 간격으로 됐으면 이렇게 사람이 걸으면 이렇게 모아레 현상이라고 해서 막 일렁일렁 거리는 거 생기잖아요. 그런 거 만드시고 한 분이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이분 진짜. 그거 말고 또 아마 도쿄에 무슨 루비통 건물은 하얀색 건물인데 가운데 레진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밤이 되면 거기서 막 불이 새어나오고, 그러니까 상업 건축에 거의 이 사람은 제일 마스터인 것 같아요. 여기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더블 스킨으로 되어 있는 유리창이겠죠. 위에 커튼홀이 하나 있고 맨 바깥쪽 레이어에 약간 색깔이 더 짙은 유리가 하나 더 겹쳐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찌글찌글 하거든요. 프랭크 게리처럼 3차원 곡면으로 되어 있는 유리를 캐스팅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커튼처럼 보이려고. 들려 있잖아요, 이렇게 스커트 들리듯이. 그러니까 여성 치마 스커트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프로스니움에 내려온 무대 커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싹 들어올린 듯한 느낌을 만들고 싶었던 거겠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천이 접힌 듯한 느낌을 가지려고 웨이브가 준질하게 가다가 들린 부분만 더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다른 작품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제일 먼저는 프랭크 게리겠죠. 유리로 막 이런 걸 만드는 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스무리한 게 이제 오모테산토에 가면은 있는 사나가 설계한 디오르 빌딩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유리창이 있고 그 안에 약간 3차원으로 커브져 있는 그런 아크릴 면이 하나 또 있어요. 투명한 게. 이제 그거가 두 개가 겹쳐가지고 이중으로 된 약간 묘한 표면을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공사비 비싸다고 이제 단방에 날아가는 그런 계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누가 와서 저 청소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갭에 유리창 뒤에 벌레 들어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죠, 누군가. 하면서 난 너무 생각이 깊어,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풀려고 치면 다 풀 수는 있어요. 유지 관리가 들어가죠. 근데 청소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뭘 갖다 줘도 다 불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지어질 수가 없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꼭 외국 건축가 와서 이런 거 하면 또 지어. 한국 건축가가 하면은 또 엄청 씹어대고. 건축 쪽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솔직히 한국에 찾아보면 좋은 건축물들을 하시는 건축가분들도 많으신데 유독은 한국은 이상하게 뭐가 유명하다고 하면 거의 다 그쪽으로 쏠리고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 얼마 전에 프리츠커상 받으신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건축가분이 인터뷰 내용에서 말했죠. 한국은 이상하게도 자국 건축가한테는 폐쇄적이고 외국 건축가한테는 열려 있다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상하게도 자국의 건축가한테는 폐쇄적이고 외국 건축가한테는 열려 있다고.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야마모토 리켄이 이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쉽네요. 이러다가 해도웨이기 한 작품으로 온 서울을 다. 저는 외국 건축가들이, 훌륭한 건축가들이 와서 많은 작품 하는 거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높여주는 건 좋아요. 근데 다만 외국 건축가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는 좀 아니다. 너무 좋은 건축가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외국 건축가가 와가지고 일을 수월하게 하는 이유는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이 사람을 미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우리는 또 윗사람들한테 설설 기는 그런 조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하기가 되게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자분들이 한국 건축가들도 훌륭한 건축가는 리스펙트를 해주면 그러면은 달라지겠죠. 그거는 진짜 꼭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 중국인 유가곤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없나요? 진짜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뜻밖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세대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어서. 왕슈도 수상했을 때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왕슈는 수상한 배경이 있기는 하죠. 그 당시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을 했고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했던, 자기네 세계화 시스템에 중국을 초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유한 입장과 이런 것들을 펼치던 그런 시절이었죠. 물론 되게 작품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 왕슈라는 사람의 작품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분은 중국이 엄청나게 재건축과 재개발 붐인데 그때 옛날에 만들어졌던 건물이 부서지면은 그 부서진 건물의 기와장이나 벽돌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걸 재활용을 해서 쓴 거예요. 건물을 다시 지을 때. 그러니까 일종의 큐비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물의 형태가 바뀌어서 다른 시제에 다른 방식으로 나온 거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한때 한 20년 전에 폐벽돌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같은 거 가서 보시면은 오래된 건물 벽돌 사가지고 막 건물도 폐벽돌로 짓고 하는 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게 다 그 중국에서 재건축할 때 나온 그 부서진 건물에서 나온 건데, 그게 가능한 거는 그 부순 다음에 그 건물 벽돌에 있는 모르타르 시멘트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 인부들이 다 망치로 깨서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인건비 비싼 데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공사비가 몇 배가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중국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재활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친환경적이고 의미가 있고 하니까 왕슈가 받을만 했죠. 근데 유가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프리츠커, 한국은 관심이 없나요?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 디아드 청담 보세요. 왜 안 되겠어요? 딱 보여주잖아요. 건축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돈과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거고, 건축상이라고 하는 거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적 역량들의 총 결집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제가 다른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프리츠커 상이 한 개인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이 개인이 얼마나 평생 일관되게 자기의 건축 철학을 잘 보여줬느냐, 그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데는 되게 약합니다. 우리는 항상 굳게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집단 지성을 더 믿습니다. 한 개인의 힘보다는. 그러니까 심의제도가 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계를 하고 간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이거는 뭐 한 것 같다,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도 막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저는 우리나라가 프리츠커를 받으려면은 물론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조만간에 받을 거라고도 보는데, 저는 이게 안 고쳐진 상태에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대한민국의 이 집단 지성 숭배, 그거는 사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민주주의의 성취를 이뤘기 때문에 더 그래요. 우리는 집단이 모이면은 항상 최선이 나온다고 믿는 게 국민의 정서의 밑바닥에 아주 깊게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창조적인 행동하고는 다르거든요. 한 개인의 힘을 믿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츠커상이나 노벨상 같은 게 나오기가 어려운 풍토인 거예요. 그게 전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죽기 전에 그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기관사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지하철이나 지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곳을 보면서 지하를 보는 이미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또는 죽음을 의미하는 장소이지만, 근대 현대에 와서는 땅을 파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것이 문명의 발전이나 인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하라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인류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네요. 지하철, 지하주차장, 반지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상의 공간이 넉넉하다면은 그러면은 지하를 쓸 일이 없겠죠. 근데 지상으로 올리는 거는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법규의 제약도 있고 하니까 항상 막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갈 수 있는 데가 지하밖에 없으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특별한데 용적률을 지상에 있는 연면적으로만 계산을 하거든요. 뭐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게 250%의 용적률이다. 250%다 짓고 땅으로는 카운트가 안 돼요. 그 땅 밑으로 다 파가지고 400%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하를 더 개발하는 쪽으로 오히려 계속 푸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를 너무 개발하니까 몇 년
전에 생긴 법이 지하 안정 영향 평가라는 걸 합니다. 너무 많이 파면은 10m 넘으면 한 번 심하게 검사하고 20m 넘으면 검사 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들을 이제 서서히 막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도 용적률에 포함시키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지하를 많이 팔 필요가 없는 건축으로 가는 거죠. 물론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하를 개발하기도 훨씬 더 어렵거니와 이제 거기는. 근데 지하를 쓰는 이유는 항한 것 같아요. 부동산 가치가 여러분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부동산 가치는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봐야 돼요. 서울 강남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강남에 왔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좋은 학교와 좋은 백화점과 지하철과 이런 것들을 쓰기에 주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끼리의 관계성의 밀도가 높은 곳으로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이라는 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지하를 덮어서 개발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인프라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같은 연면적을 여기 지상에 지을 데가 없다고 해서 저기 외곽으로 옮겨 놓으면은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면적으로 봤을 때 XY 좌표 상태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어떻게든 공간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를 개발하게 되는 거고, 밀도가 꽉 찼는데 여기에 도로를 더 뚫을 수 없으니까 지하철을 뚫는 거고, 계속해서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공간을 더 압축시키는 기술로서 지하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XY 좌표 똑같은데 거기서 더 많은 공간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고층 건물이라는 기술을 개발한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라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래서 고층 건물과 엘리베이터를 했더니 몇십 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에는 한 8층이 맥스였거든요. 로마 시대 때의 그런 인슐라 같은 아파트. 근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니까 몇십 층까지 철근 콘크리트를 지어서 같은 XY 좌표 안에 더 많은 공간을 지은 거고, 그런 면에서 보시면은 똑같은 위치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위로 하면은 고층 건물, 아래로 하면 지하 공간. 그리고 네트워크를 많이 시킬수록 가치가 높아지니까 다른 요소들끼리를 더 네트워크 시키기 위해서 케이블 연결망처럼 만드는 게 지하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동탄 구간 지하 터널 구간 위쪽으로 거대한 공원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한남에서 만남의 광장까지도 지하화시켜서 윗공간을 쓸 수 있게 한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만약에 그 공간을 도로화 시킨다면은 아무것도 안 짓고 비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비를 뽑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차라리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용적률을 높여주든지 인센티브를 높여서 기부 체납을 받던지 돈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특별하게 많은 건물을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밑으로 지중화시켜서 지상을 공원으로 해서 아주 성공적이고, 그 주변에 뭐 푸르지오나 뭐 이런 아파트들이 고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감시하는 눈이 있으니까 그 공원이 저녁에도 안전하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나가서 산책을 하니까 항상 사람들이 공급이 되고, 사람들이 공급이 되니까 그 공원가로 인해서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상업시설이 발달하게 되고, 상업시설이 발달해서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거기 있는 손님들이 그 공원을 쳐다봐서 더 또 밤에도 안전해지고 사용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길 뭘 지어서 망한 케이스가 세운생가 같은 경우죠. 녹지축 같은 걸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건물을 때려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아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지 않는 거죠. 김수근 씨는 생각을 할 때 그 위에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지상에 테라스로 걸어다니면서 남산을 쳐다봐라고 했는데, 절대로 지상에 있는 인공과도는 1층에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뭘 안 지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뭘 지어야 된다면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퍼블릭한 공간들, 도서관이나 미술관 이런 걸 지을 수 있겠죠. 링스트라세라는 게 있어요. 성곽이 있다가 성곽을 다 허물고 거기가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면서 그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근대 사회에 필요한 대학이든 박물관이든 이런 것들을 지은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경부고속도로를 지중화한다면은 그러면 위에는 공원으로 비워놓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이번 화에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공간을 확장해 나가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이전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 사람이 밀집되어서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닐까요? 전 개인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주택으로 사람들이 넓게 살아야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건축가는 항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은 밀집되어서 고행자 친화적으로 만들면은 서울에만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은 비어 있으니까 결국엔 공간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공간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한반도를 벗어난 공간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공간으로 확장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밀집한 곳에서는 보행 친화적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고 융합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간을 확장하는 것도 역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의 접점을 늘려나가면서 그러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마켓을 더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밀도를 높이면은 수도권 집중화가 되니까 지방은 공동화가 돼서 공간이 축소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방 균형 발전이 안 되니까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2차원적인 생각인 거고, 우리는 밀도를 높여서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갖고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품이 됐건 디자인이 됐건 아니면은 뭐 서비스업이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팔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도가 높고 거기에 인터넷망을 깔아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존에는 없었던 서비스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그 싸이월드를 한반도에만 쓸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팔아서 페이스북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의 커버 면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확장시키는 것과 밀도를 높여가지고 거기서 뭔가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사람들이 넓게 살면은 사실은 에너지 소비 면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면은 사람들 간의 교류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밀도가 낮아져서 결국엔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5일장 지내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교외에 쇼핑몰 같은 게 생기겠죠. 그럼 쇼핑몰이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밀집된 상태에서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상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공간 구조가 되고요. 상업을 그 상황에서 발달시키려면은 사람들의 교통량이 늘어나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택으로 전 지면에 흩어져서 산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 효율적으로 봤을 때나 상업의 발달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얻는 것도 있죠. 주택으로 이사 가면은 공간이 넓어지면서, 공간이 넓어지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러면은 지금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밀집도가 높아지면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아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되게 큰 타격을 주는 일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럴수록 더 외부에 있는 좋은 창의적인 인간들을 더 많이 유입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맨하탄 같은 데서 쓰는 수법인 거죠. 전 세계 부자들과 창의적인 사람들을 다 끌어당기는 그런 도시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라면 말씀하신 대로 뭐 주택을 만들어서 많이 흩어져서 살고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그래서 제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학교, 공립학교에 공을 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첫 번째 Q&A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